네, 안녕하십니까.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제 보험료 부담에 관련된 거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사장님 반, 나 반 이런 거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50대 50은 내는 거 맞아요. 5대 5. 그 다음에 공무원인 경우도 50대 50. 50은 내가, 나머지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의 장, 그러니까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차이죠. 내 거 관심 없습니다. 뭐 나만 절반 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교직원이 있어요. 교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교직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대 50. 뭐 이사장님이 절반 대주시겠죠.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여기는 나 50, 그 다음에 국가가 30, 운영하는 자, 이사장님이 30, 그 다음에 국가가 20. 근데 안 중요해요. 지금 다 50 자기가 낸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공자로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연체금이라는 것이 이제 좀 그게 있어요. 이제 연체를 계속 지역가입자가 체납을 해갖고 이제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거에서 연체를 계속 붙는다는 얘기예요. 과거 이게 없었는데 연체금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안전하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손실을 가액해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체금이라는 게 붙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보험료를 한꺼번에 또 뭐 밀린 거 내는 경우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또 분할로 또 납부를 받아준다고 합니다.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그러니까 가정 생활이 좀 어려워서 못 냈다. 그러면 이제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재산이 막 수억억, 수백억 있는데도 일부러 막 피다녀요. 왜냐면 자기는 그죠. 아니 내가 내 재산 갖고 잘 살겠다는데 한 달에 내가 지역가입자 재산 땅 다 잡혀갖고 내가 한 달에 1억이나 내냐? 막 그러면은 제가 봐도 조금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다녀요. 근데 웃긴 거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피해 다닌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럼 나중에 1억이 아니라 막 50억씩 쌓여요. 그러면 50억 한 번에 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법에서. 나중에 판결까지 가요. 판사한테까지. 그러면은 버티다 50억 내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기가 좀 그러니까 내가 한 3억씩 분할해서 낼게. 이거 봐준다는 얘기예요.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해 가면서 안 하면 이제 막 이제 협박하는 거죠. 하면서 받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이 정도는 좀 정리를 했고요. 건강보험제도의 연역 볼게요. 중요한 역사가 늘 나오는 것 중에 연역 이렇게 써야 되나요? 연역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토끼띠네요. 의료보험법 제정. 그 다음에 1977년 77년 7월 1일 기준으로 시행했어요. 한 기업에 500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이죠. 엄청 큰 대기업이에요.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500명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무섭죠. 여기에 딸린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곱하기 4만 해도 몇 명인가 2,000명 이상인 거네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부터 시행을 시키고 강제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가입하기가 부담되는데 부담이고 뭐 가입시키라는 얘기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년 뒤인 1979년에는 300명 이상도 가입을 시키고 사업장 규모가 1981년에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 규모도 강제로 가입을 시켜서 점점점 확대해요. 점점점 감소해요. 점점점 확대죠. 헷갈리지 마세요. 점점점 확대죠. 500인 이상도, 100인 이상도, 300인 이상도, 100인 이상도 그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요 별표 1989년 7월 1일 다른 교수님 수업실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이 뜻은 뭐냐? 그전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누구는 혜택을 못 받았던 얘기예요. 강제로 그냥 가입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오다가 이제 통합도 되고 뭐 하다가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실시를 돼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좀 큰 대목입니다. 연도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재. 그것도 보시겠지만 큰 것만 잡아서 제가 좀 정리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했었나요? 의료급여 대상자와 건강보험 대상자 할 때 요양급여 단계 받는 거. 몇 단계? 2단계예요. 의료급여는 3단계. 1차 요양급여를 받은 뒤 2차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누가 건강보험 대상자가 무엇을 소지하고 건강보험증과 요양급여 의료서를 소지하고 어디에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해서 무엇을 받는다? 2차 요양급여를 받는다. 기억나시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요양급여 기관, 그러니까 이제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해서 요양급여를 한 번에 받고 싶으려면 그 예외가 있다고 했죠. 응급, 분만, 치과, 장애인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급여,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또 이제 책에도 있고 제가 정리 좀 해봤는데 이거예요.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를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어이 하겠다. 그러면은 의료 서비스는 받아도 된다. 하지만 급여는 안 됩니다. 그 얘기겠죠.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단순 필요, 권태, 주급계, 다모, 모모, 백모증, 뭐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고름,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 포견, 뭐 다 그래요. 딱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가시죠. 쌍꺼풀 수술부터 해서 뭐 이렇게 저기 보시면은 예방 접종이 급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방 접종 급여 안 돼요. 근데 어떤 학생 또 우겨요. 급여 되던데요? 보험 되던데요? 아니요.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으로 요즘 아기들 DPT, MMR 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이건 원래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것이고 보험이 된 건 아니에요. 이건 재정이는 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화상풍, 혈청 주사 등 치료 목적으로 하는 예방 주사는 급여가 된다 그 얘기예요. 제외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비급여 대상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요. 이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이것도 안 되고 신의료 기술도 아직 평가받지 못하면 안 되고 뭐 그런 정도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양급여 비용 본인 부담 및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놨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거죠. 가입자가 이제 그 요양급여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때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응급 환자도 아닌 자가 그냥 감기 때문에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을 갔다. 오지 말라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요양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때는 그냥 전액 다 의료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급여의 일반 원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윤리적으로 당연히 시행을 하되 연령, 성별, 직업, 심신 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윤리적으로 진료를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제 지급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고 판단됐을 때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주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남목에 보게 되면은 주사는 원래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수백 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수백 년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동네 의원에 가잖아요. 주사도 놓고 약도 주고 다 했어요. 지금도 그런 의료기관이 일부 있는데 급하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이중 처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경구 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경구 투약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응급 환자에게 신속하다 필요한 경우에만 주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은 잡아야 되죠. 그 예외 조항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주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항생제의 남용으로 내 성균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는 건데 단순하게 필요하니까 귀찮으니까 교통이 안 좋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건전 제도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의학적 타당성에 퇴원 계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호 보면 가정간호 전문사가 실시를 하되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장비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급여가 되는 부분인데 이건 적절하게 제도를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있어요. 우리 의료기관, 의원에는 엑스레이가 없어요. 그건 타 의료기관에서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이라고 해요. 수탁을 해서 다시 하는 것도 내 환자인데 내가 이 환자를 더 좋게 진료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돼.
근데 이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 의료기관에는 엑스레이가 없기 때문에 옆에 인근에 있는 의료기관에 있는 엑스레이를 찍고 오게끔 처방을 내려서 수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처방을 내려도 된다. 그 얘기예요. 피검사, 요검사, CT, MRI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계 장비는 공용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탁을 받은 의료기관은 아 싫어요. 우리 환자 아니면 안 되니까 그 환자 데리고 오든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의학번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의학과 약학의 분업을 한다는 얘기죠. 참 이게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의학 분업을 그동안에 안 했다는 것도 이제 좀 그랬고 좀 재밌는 사실이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도 재밌는 사실이에요. 2000년 7월 1일이니까 오래전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해외 웬만한 나라는 이미 처음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의료의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늦게 했다는 거에 이제 세계적 관심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의학 분업을 실시하는 건 좋은데 어떤 국민들과의 논의가 없이 그냥 바로 통과를 됐다. 의사와 약사가 많이 조금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학 분업 실시를 한 이유는 오남용 예방, 약제비 절감, 그다음에 환자의 알 권리도 보장, 그다음에 약화 사고 및 예방 및 의학 서비스 수준의 향상 이런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의사나 치과 의사는 처방전을 원외 처방을 해야 돼요. 그럼 약국에 있는 약사는 이에 응해서 처방을 내리면 이거는 여기서는 조제를 해야 됩니다. 제조 아니에요. 조제예요. 그래서 처방을 하면 조제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의사는 뭐예요? 한의사는 원외 처방을 안 해도 되나요? 네. 법에 의해서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의사와 치과의사는 약사에게, 그러면 한의사는 누구에게? 약사예요? 아니에요? 한약사에게죠. 한약사. 한약사는 어디서 근무합니까? 약사법에 의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어요.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의원에서 한의사가 원외 처방을 하면 약국에 있는 한약사가 조제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경우 많이 거의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이제 그 대부분 한방 의료기관에서 그냥 스스로 그냥 다 합니다. 이게 좀 법에 조금 의사와 치과 의사까지만 하고 한의사는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약사가 좀 더 힘들어지는 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 인근에 약국이 없거나 약국 인근에 의료기관이 없으면은 의사가 스스로 약을 조제할 수도 있고요. 약사도 처방 없이 조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예외 조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제도는 이렇게 또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핵심이긴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해를 가게끔 제가 도표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최신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을 보실 때 제 강의 하나하고 동시에 보시되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것은 별표를 좀 해두시고요. 이제 시험 볼 때 제가 강조한 부분은 꼭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